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려면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느끼든 그럴만해.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흔히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나 진짜 그 사람 죽일 만큼 밉잖아. 이런 말 하면 우리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혼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막 회유를 당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 사람 죽인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만큼 화가 나.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도망가지 않고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찬찬히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거 느껴도 돼요? 이런 거죠. 제가 질투심 느껴도 돼요? 죄책감 느껴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그건 아무도 답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느낄만 하니까 느꼈지. 이렇게 해보는 연습. 그게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루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분노를 만나야, 너 분노구나.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각종 아주 현란한 기술을 동원해서 분노로부터 도망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분노로부터 도망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조금 무례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빴는데, 분위기상 그냥 씩 웃고 넘기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씩 웃는 거? 그것이 저의 방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평소에는 못 알아차려요. 아주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내가 기분 나쁜 거를 찬찬히 살피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찾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씩 웃는 거, 괜찮은 표정을 짓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 안 괜찮거든요. 지금은 괜찮고. 네. 그러니까 마치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기분이 나쁜데 그냥 막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참, 근데 그건 확인은 했어? 뭐 이렇게 돌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웃긴 농담을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버리거나 그게 다 고도의 전략들이거든요. 그런 방어 전략을 멈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씩 웃기 전에 내가 진짜 괜찮나? 이거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분노 못 만나겠다. 그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통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감정은요, 몸으로 와요. 감정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크를 항상 합니다. 이야기를 말을 걸거든요. 그게 몸으로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불쾌했거나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얼굴이 막 후끈거려요. 뭐 화장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열감을 느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한테 불편한 일이 일어났구나. 혹은 심장이 뛴다거나. 어떤 분은 다리 힘이 풀린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깨가 경직돼요. 뭐 사람마다 몸이 오는 반응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감정을 잘 못 만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직접 감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3단계 몸으로 감정을 만나자. 이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정의 실체를 보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참 어렵지 않게 전달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코칭을 할 때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후배이세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 어떤 선배가 이 후배에게 계속 좀 이렇게 무리한 요구들을 해요. 너 그 기획안 괜찮더라. 내가 보고해도 되지. 이런 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그거 거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선배가 저를 해코지할지도 모르죠. 혹은 그 선배가 발이 넓은데 사람들한테 나를 나쁘게 얘기해서 제가 이 업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정도로 그 선배가 힘이 있나? 힘이 있다면 그렇게 후배 거를 가져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에 갇혀서 상황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 나이가 많은 여성이 어떤 말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고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했는데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런 선배가 말하면 마치 어릴 때처럼 그런 막 비슷한 두려움, 거역하면 안 돼. 혼날지도 몰라.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과거에 느꼈던 두려움을 그냥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이 선배가 정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의 내가 두려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노든 두려움이든 감정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이게 진짠가? 이렇게 한번 실체를 보는 연습. 그걸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앞에 4개의 단계를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또 간단하진 않죠.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좋아진 것 같지만 또 후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좀 이제 제법 내 감정을 느끼겠다 이렇게 되신다면 말해야 돼요. 화난다고 열받는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화는요. 아나운스예요. 방송, 안내 방송이죠. 예, 지금부터 이러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방송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화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고래고래 소리치고 막 그러느라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히려 전달이 안 되죠. 예, 그건 화가 아니죠. 그냥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려면 3가지.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좀 화가 나.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속상해.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민망하고 당황스러워. 이런 거 있죠. 내 감정이 이래. 말하시면 돼요. 그걸 감정을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번째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어떤 중요한 것, 나한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무엇이 훼손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자꾸 내 약속을 펑크내요. 네, 나는 안 그러는데 잡으면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꾸 펑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나죠. 그럼 말씀하셔야 돼요. 너 자꾸 그러면 화나. 너 그렇게 하면 나 지금 무시받는 기분이야. 말하시고 2번째는 나의 무엇이 훼손되었는지 얘기해야 되죠. 나도 내 시간이 소중해. 근데 널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약속을 취소하면 네가 내 시간을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걸 해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는 몰라요. 나의 하는 어떤 언행이 상대의 무엇을 자극하고 훼손시켰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제 여기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몰라요. 3번째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만약에 어려우면 우리 그냥 여유 있게 시간을 잡자. 아니면 하루 전에라도 꼭 말해주면 좋겠어. 취소된다고 말해줘.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 3가지 세트 메뉴로 하면 가장 좋고요. 내가 한번 하나씩 연습하셔도 좋아요. 내가 이 말이 되게 어렵다면 불편하다 야 이거 하나씩 이렇게 내려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시간이 소중한데 네가 몰라주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실력이 좋아지면 세트 메뉴를 탁 한번 화를 지혜롭게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분노의 불씨를 되살리자, 화낼 땐 화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분노 말고도 내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을 가만히 있어봐. 내 지금 기분이 어떻지? 이렇게 한번 궁금해하고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제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조금 긴장되는구나. 내가 좀 걱정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껴보는 것이 자기감의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나에 관련된 정보들. 그 정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신호가 감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감정을 느끼는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분노를 말씀드린 이유는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분노를 다루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계에서 늘 먼지가 나요. 그건 이제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먼지가 펄펄 날 때, 내가 좀 불편하네. 이 불편함이 뭐지? 좀 이렇게 보고 다스릴 만한 정도로 좀 이렇게 잘 굴려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졌다는 건 내가 이거 싫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나요 라고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제압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네가 그러니까 아예 이 불편한 감정은 너도 그냥 느끼지 못하려고 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자기감의 기반이 약해진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분노를 좀 잘 다뤄보자. 그리고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릴 적에 내 주변 어른이나 주변에서 이 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을 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노라고 하는 건 나한테 중요한 걸 상대한테 나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용도인데 그렇게 분노를 잘 안 쓰죠.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산불처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배워보자. 이런 의미로 분노를 좀 더 강조했죠. 근데 사실 눈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의 센스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 봐요. 일단 첫 번째 나를 잘 봐요. 내가 어떻지? 그 두 번째는 너를 잘 봐요. 저 사람 어떻지?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지? 상황을 잘 봐요. 눈치가 있다는 거는 나만 보지 않고 저 사람과 상황을 잘 보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네, 모든 고통은 이제 지나칠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 힘들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나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게 3분의 1씩 봐야 되는데 나를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그리고 관계에서 제외시킬 때 우리는 그게 눈치 때문에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눈치를 본다는 건 저는 말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미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이제 영화 대본, 각본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요, 똑같아요. 마치 영화처럼 우리도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어떤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 인생 주제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경향성, 패턴. 저는 이거를 이제 말의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화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이야기고 내 관계인데 내가 의사결정할 때도 저 사람은 어떻지? 이런 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지? 그 기준이 타인, 그러니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 때로는 나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게 자책감도 들고 되게 괴롭고 수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생기죠. 그럼 이분들은 대화할 때 특성이 있어요. 그거를 제 관찰해 보면 한 두 가지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난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대화할 때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을 안 해요. 드러내지, 표현하지를 못해요. 건강한 대화의 특징은요. 나 이걸 느껴, 나 이걸 원해를 꺼내놓고 당신은 뭘 원해, 당신은 뭘 느껴 이걸 꺼내놓는 게 건강한 대화예요. 근데 못하죠. 왜 못할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니까 내 어떤 기분이나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도 이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냥 생기진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나리오를 갖게 된 건 무언가 이제 결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시나리오가 생기는 건데, 예전에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어이구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 본 적이 별로 없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지, 네가 그렇게 원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우쭈쭈쭈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충분히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눈치 안 보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도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요, 이것도 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데, 대화는요, 이렇게 자극과 반응의 연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다, 표정을 줬다, 이거 자극이죠. 그럼 그 자극에 맞게 나는 또 적절한 반응을 하면 이게 핑퐁 핑퐁 이렇게 말이 맛있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지향 신호를 가진 사람은요, 자극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거나 왜 저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좀 무례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제가 좀 불편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괜찮은 척 이렇게 씩 웃는 거. 분위기 해칠까 봐 그냥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 과소죠. 할 말을 못한 거. 근데 너무 과한 반응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말하면서 내가 뭐 어디 가봤고 뭘 샀고 해냈고, 자기 얘기로 바쁜 사람도 사실은 결핍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으니까 대화하면 상대가 불편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대화가 편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깊어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특징을 설명드릴 볼 테니까 우리가 한두 개는 다 갖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해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복종의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반복하냐면 저는 괜찮아요. 제 연기 괜찮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 이런 거는 돌아볼 새가 없이, 확인할 새가 없이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의견을 물어봐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죠. 애매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누구 기분 상하게 할까 봐. 그리고 노를 못해요. 누구를 화나게 할까 봐. 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 혼잣말이 마음속에 떠돈다면 나는 복종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건 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죠. 협력과 파트너십을 맺기에 좀 어렵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희생의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처리할게. 내가 해결할게. 내가 컨트롤할게. 하면서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가족이든 아니면 팀이든 간에 각자의 역할이 있죠. 각자만큼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자처럼 보여. 척척 해내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문제 해결은 잘하는데 사람들하고 감정은 잘 못 나눠요. 그리고 나 이거 못하겠어, 어려워, 이 말을 못해요. 내가 시간이 안 돼, 내가 좀 몸이 아파서 이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막 힘들어 죽는데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을 우리 팀이 못 해냈을 때 혼자 그걸 다 자책하는 거야. 내가 했더라면. 그 자책감을 혼자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외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희생의 시나리오를 갖게 되는 거는 나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너 있어서 참 좋아, 고마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이제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어떻게 그걸 이제 배워나갈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죠.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인정의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두 개의 유형으로 조금 구체화 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거 해냈잖아. 나 이번에 승진했잖아. 나 이번에 얼마 벌었잖아.
혹은 나 어디 가봤잖아. 나 그거 다 수집했잖아. 마치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기의 성공담, 무용담을 무진장 말해요. 되게 듣기 싫거든요. 자기 얘기만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점점 더 멀어지죠. 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끝나면 더 허무해요. 허탈한 거. 네, 이런 기분을 좀 느끼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다른 유형은 이런 거죠. 너 나 좋아해? 이런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 관계 문제 없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인정의 시나리오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거절이나 피드백에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거절을 받으면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를 이런 거죠. 나를 거부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도 나를 버렸다.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좀 이런 특징이 있다면 나는 인정의 시나리오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도 여기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다 사연이 있고 속상한 시나리오인데 특히 결함 시나리오는 앞에 세 가지와 같이 동반, 세트 메뉴로 많이 나타나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렇지 뭐 이거예요. 내가 문제야. 같이 일하다 보면 문제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걸 다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건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아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문제아로 보고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누군가 나를 관찰하면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괴롭겠죠. 그런 게 은연중에 계속 말로 나가는 거죠. 제가 뭘요? 저는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비교의 프레임에서 사람을 바라봐요.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게 못하다. 비교의 프레임에서 바라보고 자기를 낮은 곳으로 항상 세팅하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결함의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복종하고 인정. 얘가 꽈배기처럼 틀어갖고 제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이 책을 아마 이제 혹시 읽으신다면 이거 말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감 얘기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시나리오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고 원한다면 다른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야죠. 나의 이야기, 나다운 말. 이제 그러려면 저는 자존감보다는 자괴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괴감이 뭐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를 이해하는 감각이에요.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나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우리 조금만 가전제품만 사도 설명서 엄청 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에 대해서 만약에 매뉴얼이나 설명서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거 몇 장이나 채울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코칭할 때 1:1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감이 빈약한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제가 문장을 드려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걸 채워보는 문장 완성 검사거든요. 그럼 자기감이 빈약하다는 건 몇 줄 못 써요. 나는 여자다. 이런 거죠. 나는 엄마다. 나는 과장이다. 한 5개 써오시면서 이걸 덜 못 쓰죠? 뭐 이렇게 더 뭐가 있냐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기감이 풍성하고 복잡한 사람들은 수십 장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설명할 수 있는지의 실력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탄탄한 대지라고 보시면 돼요. 토양. 왜 우리 건축물 세울 때 잘 비유하잖아요. 땅이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감이라는 건 땅이 튼튼한 나라고 하는 이 토양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데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자존감 그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은요, 너를 뛰어요. 그죠? 하루에도 여러 번 널 뛰어요. 저도 강의가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쫙 자존감이 올라갔다가 댓글이 왜 이래? 너무 속상해. 그러면 자존감 툭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인생이 좀 괜찮으려면 이 격차, 낙차가 좁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하늘을 날 때와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줄일 것인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것인가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자존감은 내 거기도 하지만 타인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격차가 좁다는 건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결정이 어디서 나냐면 자기감에서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윤아 강의를 왜 저렇게 왜 카메라 앞에서 왜 저렇게 말해? 만약에 누군가 이런 피드백을 했을 때 자기감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감이 단단한 사람은 그걸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맞아, 그 촬영할 때 내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건 다음에 이렇게 좀 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그 사람이 날 좀 오해했네. 나 원래 이거 잘하는데. 그러면 또 이 부분 이래 하면서 내가 그거에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왜냐하면 나를 잘 아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감 훈련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고요. 자존감 이전에.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이 알아가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숨막혔다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네, 그렇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왜 우리가요, 내 몸을 이렇게 팔 하나를 이렇게 휘둘러도 이렇게 걸려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심리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내가 마음껏 좀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고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그게 뭐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의 개념 혹은 심리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리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자기다움이 훼손되지 않는 자기다움이 유지될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내가 만약 숨이 막히다면 이 거리 확보가 안 된 거죠.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되셨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 경계선이 명료해야 돼요. 명료한 경계선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찍찍이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새 찍찍이라 부르나요? 이렇게 딱 떨어졌다가도 또 붙이면 착각 붙고 쉽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각자도 잘 놀고 야 놀자 했는데 나 조금 있다가 해도 비난하지 않고 또 만나면 너무 즐겁고 네, 그런 관계를 전 찍찍이 같은 관계인 것 같거든요. 헤어질 때도 깔끔하잖아요. 그게 아주 명료한 관계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심리적 거리 그게 잘 유지돼요. 문제는 너무 먼 사이도 있죠. 가족인데 가족인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걸 우리가 경직된 경계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건 뭐냐면 애매한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너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선이 어디고 내 선이 어딘지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숨이 막힌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 A4지가 있죠. 이런 A4지 중간에 나 김윤나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요. 나하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포진시켜 보세요. 뭐 친구, 부모님도 넣고 동생도 넣고 뭐 선후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한번 선을 그려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명료한가? 찍찍이 같은가? 내가 이 사람하고 애매한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너고 어디까지가 나고 경계가 애매하고 서로 뭔가 하지 않는다고 막 비난하고 너 가족끼리 그러면 되니? 뭐 친구가 그러면 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매한 경계성 혹은 뭐 너무 먼 경직된 경계성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 애매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왜 이렇게 관계에서 숨이 막혔지? 이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계를 잘 세워야 넘어오지 마. 여기는 내 거, 거긴 너 거야. 이렇게 잘 세워야 말의 담장도 세워져요. 그러니까 말의 담장이 낮다는 거 할 말 안 할 말에 너무 막 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명료해야 말도 할 말 안 할 말을 잘 걸르면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계를 세우냐.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소개해 볼까요? 일단 하나는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내 거와 네 거를 잘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형제가 3명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아프세요. 부모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꽤 들어요.
근데 이제 첫째가 이분이 이제 장남이셨거든요. 장남이 그래도 가장 이제 자리를 잡고 벌이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는 아직 좀 형편이 좀 안 좋아요. 그럴 때 너 거와 내 거를 구분하는 건 뭘까요? 네, 형이 다 알게. 형이 다 책임질게. 이거 딱 들어봐도 아시죠? 이거는 너 거와 내 거와 우리 거를 혼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 거는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어. 이만큼은 너희들은 상황이 어때? 그러니까 누가 더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네 거와 내 거를 잘 구분하는 거. 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요. 만약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친구랑 한판하고 온 거예요. 친구랑 막 싸웠어요. 크게.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내 거는 뭘까요? 가서 사과를 받아내는 일? 혹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너 사과해. 이거 부모 일 아닌 거 아시겠어요? 여기서 네 거와 내 거는 뭐죠? 네, 사과를 하는 건, 그리고 그 친구하고 화해하는 건 아이 거. 그러나 아이를 가르치거나 아이를 이제 위로하는 건 엄마 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관계일수록 네 거야, 내 거야, 우리 거야. 이 구획을 정확하게 할 때, 그리고 때로는 내게 아닐 때는 뒤도셔도 괜찮아요. 네, 뒤돌면서 찝찝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에서 경계를 세우는 방법은요.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무조건 다 해주고 노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해결하고 참고 이제 이런 성향이 많으시다 보니까 주고받기 비율이 잘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누군가로부터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막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거를 누리거나 말하지 못해요. 왜 선물을 받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저는 이런 게 너무 어색해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받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뭐만 있어요?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조절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너무 퍼줘요. 그건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란 말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친구랑 그러니까 어떤 친구랑 내가 너무 다 해줘요. 나는 그 친구가 전화하면 항상 만나주고 오빠랑 헤어졌다면 계속 같이 들어주고 언제나 그러는데 그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 친구는 나와의 약속을 가장 쉽게 캔슬하고 내 생일도 까먹고 균형이 안 맞죠. 그럴 때는 덜 주셔야 돼요. 네, 덜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날 일정을 좀 어렵겠어. 혹은 요구해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좀 네가 도와줄 수 있겠어? 네. 그러니까 맨날 주기만 하던 사람이 어렵다고 사양한다거나 혹은 너가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면 그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답지 않아. 이렇게 나올지 아유 그래 맞아.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배려해줬어. 나도 너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오는지를 볼 수 있죠. 그걸 한번 보시면 이거를 내가 당연하게 받던 거를 계속 받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주자. 이 말씀과 그리고 좀 누려보자. 그래서 작은 선물도 좀 잘 받고 누가 주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기쁨을 좀 표현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좀 해보시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관계 균형이라는 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먼저 좀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질문 들으시면서 웬 밥상? 이러실 수도 있었는데 조금 사연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코칭에서 만난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아버지의 밥상을 차리는 데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죠. 내 시나리오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의 밥상을 이렇게 열심히 잘 차리고 있어.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지? 내가 쓸모가 있겠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셨던 분이에요. 이분과 제가 코칭을 하면서 연습한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밥상을 차려주면
나도 먹어야죠. 그죠? 그 말은 나의 욕구를 먼저 충족하자 이런 말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밥상 차리자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밥상의 의미는 욕구라고 보시면 좋아요. 나만을 위한 욕구. 근데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도 전에 남의 눈치 봐야죠. 남의 마음에 들도록 막 바쁘게 움직여야죠. 근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기 때문에 내 욕구를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내 욕구를 충족하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경계 이야기도 했지만 내 것이 아닌 일에 등도 좀 졸리고, 이건 할 수 없겠어? 거절도 하고. 이렇게 내 거를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네, 사람들하고 꼭 하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시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혹시 좀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좀 넘겨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들 울상이세요. 제가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이거 오랫동안 해온 거라 다른 사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럴 때 우리가 여러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일이 내가 오래 해오긴 했지만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 좀 해봐요. 근데요, 생각보다 큰일 안 나거든요.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붙잡고 있었던 일을 안 하잖아요. 생각보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또 내 어떤 우선순위 가치가 만약에 건강이라면 이 일과 건강하고 비교해보면서 뭐가 더 중요하지? 내 가치를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그냥 하던 일을 그냥 놓아버렸을 때 좋은 점은 뭘까?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하거나 넘겨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가지치기를 해내고 내 중요한 걸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밥상을 차리자의 의미이죠. 제가 이제 코칭했던 그분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요. 이거 안 하면 그분은 이제 그 육아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병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왜 아까 아버지 밥상 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밥상만 그렇게 열심히 차렸을까요? 안 그래요. 아버지 밥상으로 자신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아이들 밥상, 상사의 밥상, 선배의 밥상, 남편의 밥상, 남의 밥상 차리다가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주말에 4시간, 2시간 만들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시거든요.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2시간 엄마가 좀 나갔다 올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더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2시간 휴식을 취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그것보다 아이들 밥상 차리는 것보다 중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도 던지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 그 시간에 내가 놀아주는 걸 포기하게 되면 그 대신에 당신은 뭘 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해요. 그럼 저는 에너지를 얻겠죠. 저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긴 한데 갔다 오면 더 잘 놀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면서 내 우선순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도움 받는 거 해본 적 없으신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면 뭘 요청해 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육아의 도움을 전혀 안 받으세요. 워킹맘인데도 남편한테 부탁해 볼게요. 또 뭐 셋째 주에는 누구한테 부탁해 볼게요. 이렇게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주말에 2시간을 쟁취하셨죠. 그래서 2시간 동안 자격증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달씩. 근데 한동안 좀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들 괜찮나? 막 이렇게 전화하게 되고. 근데 또 그걸 잘 누리면 또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양보하지 마시고. 질문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특히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해서 그 질문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답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침표보다는 내 인생이 변하는 순간은 물음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도 좀 많이 드려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저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매 순간 잘해내려고 하고 해내려고 하고. 근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거 왜 열심히 하지? 이렇게 화두를 던져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관역판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관역판을 보면 무조건 10점 만점 맞으려고 무조건 노력해요. 이 관역판이 뭐지? 이 관역판을 내가 원하나?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관역판만 보이면 무조건 그냥 100점 맞으려고 10점 맞으려고 우리가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그게 내가 원하는 관역판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남의 관역판에 쏘는 연습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 남의 관역판, 남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관역판 있잖아요. 이거 잘하세요. 이거 잘하시면 10점이고 이거 잘하시면 8점이에요. 이거를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이 끝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관역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 관역판, 내가 원하는 관역판을 만드는 것을 전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관역판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죠? 내가 원하는 관역판을 만든다는 것은 나한테 10점은 이거야. 나한테 8점은 이거야.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우선순위, 내가 더 의미를 두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것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내 관역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정보도 없고 기준도 없다면 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그 기준들을 많이 만든 사람일수록 그 관역판을 만들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나한테 스스로 많이 던져야 우리는 그 관역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질문은 없어요. 나한테 관심을 갖고 하는 질문은 다 좋아요. 그런데 기초 과목 5개는 소개해 볼까요? 이 질문은 꼭 하세요. 혹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이런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전에 자연스러움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거기서 소개해드린 문장인데 짧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감정이에요. 네, 내가 뭘 느끼지? 이걸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질문이죠? 내가 뭘 느끼지? 혹은 내가 뭘 못 느끼지? 내가 그걸 왜 못 느끼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해봐야 이 질문이 쌓이면 관역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구. 내가 뭘 원하지? 혹은 내가 뭘 원하지 않지? 내가 그걸 왜 원하지? 계속 꼬리를 물 수 있겠죠. 그 욕구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 그러니까 우선순위 같은 거죠. 지금 나한테 뭐가 더 중요하지? 인생의 순위가 어떻게 되지? 예를 들면 또 내가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왜 못하고 있지? 이건 왜 별로 안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계속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이렇게. 그게 이제 가치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는 그걸 이제 신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난 저 사람이 좀 별로인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기준은 뭘까? 내가 여기서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계속 내가 어떤 생각하는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내 생각에 계속 궁금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거. 그리고 마지막은 강점 혹은 자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막 너무 퉁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자원들. 근데 또 반대도 있겠죠. 내가 뭘 못하지? 내가 솔직히 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한계는 뭐지? 저 이거 밤새도록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5가지가 기초 과목이죠. 너 5개 다 했죠? 네, 기초 과목이에요.
이걸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뻗어 나가실 수 있고요. 이걸 한동안 내 질문을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아, 이번 한 달은 나를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저를 위해서 하는 질문들은 내가 지금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 습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난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여기서 내가 유지해야 될 습관은 뭐지? 여기서 내가 제거해야 될 습관은 뭐지? 내가 이 습관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이게 나쁜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지? 내가 이거를 해내려면 내 삶에서 뭘 바꿔야 되지? 또 끝도 없어요. 그게 이제 이번 달에 저희 질문들이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요. 1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관역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관역판을 쏘고 내가 해낼 때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은 만족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기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감을 잘 이제 쌓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왜 사람한테 중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원이라는 건 돈을 어떻게 쓰나도 있지만 시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지금 균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타인지향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내부지향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시나리오인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을 잘 꾸리는 게 나다운 시간을 잘 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명상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명상 공부할 때 제가 카렌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듣게 됐어요. 이게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카렌시아라고 하는 건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내가 나의 호흡을 가다듬고 나다움을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한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그 왜 스페인에 가서 직접 그 투 경기를 보신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이제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왜 보통 이제 그 투우사들이 소들을 이렇게 막 자극해서 결국은 좀 이렇게 잔인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투사를 겁먹게 만든 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투사가 자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의 기세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투사가 오히려 긴장하고 불안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자기만의 카렌시아가 있는 소다. 이런 답을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만의 공간에 딱 소가 쓰는 거예요. 거기서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투우사한테 끌려가지 않고 자신만의 호흡, 리듬을 되찾는 소가 이제 투우사를 겁먹게 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그 카렌시아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자존감이 너를 뜨는 이런 일상에서 나만의 호흡을 되찾고 나만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가는 카렌시아, 그것을 우리 시간 안에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24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뭐 먹는지부터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다면 조금 이렇게 분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권해드린 분류법은 일단 이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일하기, 유튜브 시청,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뭔지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런 균형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의무나 역할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 둘 키우는 엄마거든요. 이제 엄마로서의 시간, 딸로서의 시간, 아내로서의 시간, 뭐 소장으로서의 시간. 네, 상대적으로 카렌시아를 회복한다는 건 그냥 나를 위한 시간. 그냥 산책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한 시간은 내가 얼마나 쓰지? 혹은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이렇게 한번 균형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균형의 관점은 우리가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한번 출연하려고 그러면 막 질문 준비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나의 어떤 기능과 효율을 되게 높이려고 애쓰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 물론 필요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쉬고 비워내고 멈추는 시간. 그 시간은 또 균형이 어떻게 돼 있나. 제가 지금 3가지 기준을 드렸어요. 그 기준에서 조금 나눠보시고 상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 없고 휴식과 비례 시간이 너무 없다 하면 나의 카네시아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이제 써야겠다 마음먹었던 거는 이런 분들의 고민이 많았어요. 대화가 편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불편하고 집에 와서 이불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입으로 나오잖아요. 출구예요. 내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힘들었던 이유를 이 출구를 조금 개선한다고 말이 확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의 기술을 조금 배워서 흉내낸다고 그 이야기가 바뀌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그 말과 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 그것은 어디부터 온 걸까? 이게 왜 생겼을까?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구나 이해하고 그럼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계속하고 싶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늘 선택이 있다는 거. 근데 바꾸고 싶다면 또 자기감의 기반을 만들어서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말과 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제가 책에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은 마음의 모양을 소리로 전달한다. 자기감이 단단한 사람의 말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나를 닮은 모습으로 곧게 뻗어간다. 우리는 앞으로 대화가 편해지려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대화가 편해지려면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죠? 라고 질문해야 한다.